12,000년 전 빙하 시대가 끝날 무렵 지구의 광활한 지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문명사회를 건설했던 따뜻하고 비옥한 해안지대는 바닷물에 잠겨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러나 첨단 장비 덕분에 잊혀진 인류 역사의 일부가 저 깊은 바닷속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탐사팀은 인도 서쪽 해안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7,000년 전에 침수된 것으로 보이는 10평방마일이 넘는 두 개의 해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2,000점 이상의 유물들이 해저에서 발굴됐죠.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 해안으로부터 4,000km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환상열석이 발견됐습니다. 12,000년 전 일본 선사시대에 조문인들이 조각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도 대만 근해에서 거대한 성벽이 발견됐습니다. 빙하시대가 끝나기 전 대만과 중국이 대륙으로 연결돼 있을 무렵 이 성벽은 땅 위에 있었지만 이것을 세운 사람들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10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문명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았죠. 가끔 가능성 있는 단서를 발견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거리가 먼 것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비판받아 마땅한 것도 있었죠.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뭔가 빠졌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인간이 10만 년 동안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농경사회가 시작되던 10,000년 전 즈음에 형성된 문명의 흔적들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학계 정설에 따르면 5,000년 전부터 인류가 대규모 건축을 시작했으며 최초의 도시는 이집트와 지중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곧이어 인도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문명이 그보다 수천 년 더 앞선 시대인 빙하시대 막바지부터 존재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동안 고고학자들은 빙하시대가 끝날 무렵 인류 문명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대한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빙하시대, 지구의 상당 부분은 두께가 3km에 달하는 얼음판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러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17,000년 전부터 3차례에 걸쳐 엄청난 양의 물이 방출됐습니다. 해수면이 100m 이상 상승했고 저지대는 물에 잠겨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륙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북아메리카와 호주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이 홍수 때문에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사라진 그 땅에는 발달된 문명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아틀란티스를 비롯해서 노아의 방주까지 수많은 고전에서 인류 문명을 파괴시킨 대홍수에 대해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얘기였지만 학자들은 모두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무시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수중 고고학자들은 빙하시대 이후 물속에 잠긴 지역을 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난파선만 찾을 뿐 바닷속으로 사라진 문명의 흔적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 독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전 저널리스트지 과학자도 아니고 해양관련협회의 자금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의 관점을 뒤집을 만큼 매우 중요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의 시작과 최초의 인류 정착지, 최초의 예술, 종교의 기원과 종교의식, 말하자면 최초의 인류 문명에 관한 것들이죠. 제 기나긴 탐험은 지중해로 둘러싸여 있는 몰타 섬에서 시작됩니다. 빙하 시대의 몰타 섬은 시칠리아를 통과해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몰타 섬은 인류 문명과 종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곳이죠. 고고학자들은 이곳의 신전 유적지가 가장 오래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거대한 돌덩이를 쌓아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에게 이 미스터리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간티아입니다. 원래 높이의 3분의 1만 남았지만 몰타의 민간 전승에 나오듯 거인이 만든 것처럼 규모가 거대하죠. 이 거석 신전은 대략 5,7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의 스톤헨지나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무려 1000년이나 더 앞선 것이죠. 이것은 몰타에 있는 거대한 석조 신전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전을 건축한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로 작업을 했던 초기 인류는 이미 상당한 솜씨를 갖고 있었죠. 몰타 섬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 신전보다 앞선 건축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땅 위에서만 유적을 찾으려 했던 게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빙하시대 이후 해수면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바닷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라진 단서를 찾는 일은 이곳 발레타의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자료를 살펴보면 7세기까지 거대한 석조 신전의 일부가 발레타 항구 근처에 잠겨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세기 이후 바닷속으로 사라진 신전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죠. 1999년 인터넷상에 슬리막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해저 신전이 발견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 후 해저 유적지가 있다고 보고된 지역에서 50회 이상 다이빙을 해봤지만 신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해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후 바닷속에서 신전 유적지를 찾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1994년) 영국 해군에 소속돼 있으면서 고고학 연구를 진행하던 살바토레 시클루나 사령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친구인 조셉이 살바토레가 발견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친구는 분명히 바닷속에 신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몰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에 그에 대한 기사가 났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리마 근해에서
선사시대 신전 유적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당시 몰타의 고고학자들도 기사를 봤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봤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50회 이상 다이빙을 해봤지만 살바토레가 발견한 신전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문명을 파괴시킨 대홍수에 대해 언급한 고대 이야기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죠. 가장 유명한 것은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문명인이 살았던 섬은 대홍수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진과 대홍수가 일어나 하룻밤새 아틀란티스 섬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플라톤은 고대 지중해로 향하는 관문인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즉 대서양에 아틀란티스가 있다고 했죠. 지중해까지 대홍수의 여파가 미쳤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아이들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플라톤은 대홍수의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했습니다. 9,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11,500년 전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이 됩니다. 놀랍게도 인도 남부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대한 인류 문명이 바다에 휩쓸렸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었죠. 고고학자들은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질학을 통해서 플라톤이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기록한 바로 그 시기에 지구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바닷속에 잠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은 빙하시대가 끝날 무렵에 밀어닥친 3번의 대홍수 때문이었습니다. 존 쇼 교수는 11,000년 전에 두 번째로 밀어닥친 홍수가 플라톤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의 연관성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조만간 해수면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면 분명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니까요. 신화나 전설은 해수면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해수면이 높아진 비율을 살펴보면 14,000년 전과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절정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갑자기 밀어닥쳤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물살이 너무 빨라서 산처럼 거대한 파도를 동반했죠. 전 이것을 얼음 파도라고 부르는데 빙하의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눈사태 같은 이 거대한 파도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살이 더 빨라지고 물의 양도 더 많아집니다. 그쯤 되면은 거대한 물결의 속도는 시속 몇백 킬로미터에 물결의 높이는 수백 미터가 넘었겠죠. 그 길이도 수천 킬로미터는 됐을 겁니다. 놀랍게도 11,000년 전에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대홍수의 시점과 플라톤이 제시한 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맞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한 시기는 빙하 시대가 끝날 무렵이라고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고 그때 빙하가 녹아서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됐습니다. 해수면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천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고고학자는 거의 없으며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인류 역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 헛수고가 될지도 모르지만 몰타로 가서 다른 단서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선사시대에 관심이 많고 다방면에 걸쳐 책까지 출판한 몰타의 몇몇 학자들이 몰타가 플라톤이 말한 아틀란티스의 일부라는 파격적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몰타섬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수레바퀴 자국 같기도 하고 또 수로 같기도 한 도랑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천 년 전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몰타 선사시대 협회 회장 안톤 미프수드 박사는 최근 이 도랑에 대해 플라톤이 언급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몰타 섬 전역에 다양한 형태의 수로를 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레바퀴 자국 같기도 한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플라톤이 묘사한 수로의 일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몇몇 사람들은 신전을 지으려고 채석장에서 캐낸 거대한 돌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작지에서 재배된 농산물들을 거주지까지 옮기는 데 사용됐다고 추정하는데, 실제로 플라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플라톤이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신에게 바치는 많은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대한 돌로 지은 석조 신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스푸드 박사의 동료는 몰타의 북서쪽 해안에서 비슷하게 생긴 도랑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사라진 세계에 대한 또 다른 단서였죠. 크리스, 서쪽에 두 곳 먼저 다이빙 해볼까요? 예. 북서쪽에 수로가 있어요? 예. 탐사팀은 고기잡이 배를 다이빙하기 편하도록 개조했습니다. 수년 동안 몰타섬 주변에서 다이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도랑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주변의 해수면이 서서히 높아졌기 때문에 바닷속에 담긴 도랑처럼 생긴 홈은 11,000년 전엔 육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봐봐요. 됐죠? 됐어요. 물속에 잠긴 도랑 주변에 해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분명히 깊게 패인 홈 자국을 볼 수 있었죠. 단단한 석회암 만반에 깊게 패인 홈을 보면 우리가 섬 위에서 본 수레바퀴 자국 같은 도랑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초를 걷어낸 후 수레바퀴 자국 때문에 자연이 생긴 홈이라기보다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서 일부러 파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깊게 패인 홈 자국이 끝나는 곳에 25m쯤 되는 수직 절벽이 있었습니다. 동굴 입구는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사각형 모양이었죠. 동굴 내부의 모습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동굴의 내부는 파도나 해류의 영향을 받지 않아 침식되지 않았습니다. 직각으로 깎인 바위는 분명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닷속에 입구가 사각형인 동굴이 있었습니다. 입구가 사각형인 동굴은 몰타섬 곳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고 수천 년 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불과 6m 아래에서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도랑을 발견했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침수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랑은 매우 오래된 것이 분명하죠. 몰타섬 전역에 있는 도랑의 연대를 측정해 봐야겠습니다.
11,000년 전 이 도랑은 물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빙하 시대 지구의 상당 부분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죠. 그러나 몰타는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빙하 시대가 끝날 무렵 몰타 섬은 아열대 기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의 지질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몰타섬 주변에 있는 해저 구조물의 신비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저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글렌 박사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수천 년 전 지구의 모형을 만들었죠. 15,000년 전 몰타는 비교적 남쪽에 위치했고 날씨도 온화했습니다.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훨씬 낮아서 현재 바다에 잠긴 상당 부분이 육지였습니다. 몰타는 시칠리아 섬과 연결되는 거대한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약 2만 년 전 육지였다가 만년 후에 모두 침수된 곳입니다. 두세 번 정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했는데 한 번은 14,000년 전쯤이고 또 한 번은 11,500년 전쯤입니다. 그때 지구는 매우 추웠기 때문에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적도 부근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는데 당시엔 지금보다 땅이 더 넓었죠. 그렇군요. 지금은 바닷속에 잠겼지만 빙하 시대의 육지였던 곳을 모두 찾아서 넓이를 계산해 본다면 대체 얼마나 됩니까? 대략 2,500만 평방킬로미터는 좋게 될 겁니다. 굉장하네요. 예, 넓은 땅덩어리죠. 호주와 캐나다, 미국을 모두 합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16,000년 전 지중해 서쪽의 해안선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14,000년 전쯤에 몰타와 시칠리아 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이 시기에 몰타와 시칠리아가 서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요. 네. 이제 다음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그러다가 13,000년 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한 변화네요. 몰타 동쪽의 넓은 지역이 완전히 사라졌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몰타에 있는 세 개의 섬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이제부터 현재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네요. 네,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몰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지만 고고학자들은 빙하 시대 이후 사라진 땅엔 관심이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도랑이나 신전 같은 여러 구조물의 잔해가 사라진 빙하시대 문명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복원할 수만 있다면 고고학자들은 몰타의 신전 건축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 존재했던 문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몰타의 수도인 발레타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중심지답게 당시의 신비함과 화려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을 비롯해서 그리스인, 페니키아인, 로마인, 십자군까지 모두 그들만의 독특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발레타의 고고학 박물관은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가득합니다. 소용돌이 모양은 프랑스의 카르낙을 비롯한 유럽 여러 곳에서 본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곳의 많은 조각상들은 아주 오래된 것들로 추정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을 풍만한 여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몰타의 비너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들은 몰타의 거대한 석조 신전에서 발견된 종교적 상징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을
약 5,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럽에서 발굴된 2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여신상이나 3만 년 된 오스트리아 윌렌도르프의 비너스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2만 7천 년 된 모라비아의 조각상과도 비슷하죠. 몰타의 거대한 석조 신전이 어느 시대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고대 종교적 상징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몰타에서는 기원전 5200년경 이곳에 처음으로 인류가 출현했다고 배우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빙하 시대에 이곳에 문명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곳에서 발견된 조각상이나 신전엔 탄소 유기체가 함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석조 건물의 연대는 나무나 주변에 남아있는 탄소 유기체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앤서니 보나노 교수 같은 현재 몰타에 권위 있는 몇몇 고고학자들은 몰타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학계의 정설보다 훨씬 전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기원전 5,000년보다 훨씬 전에 인류가 몰타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빙하 시대에 몰타는 섬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칠리아 섬, 그리고 몰타의 여러 섬들까지 하나로 연결된 고원지대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물들도 유럽에서부터 몰타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고대 인류가 몰타까지 왔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만으로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앤서니 교수가 말한 증거는 가달람이라는 선사시대 동물 화석층에서 발굴된 인간의 이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동물 화석층은 빙하시대 여러 번 밀어닥친 거대한 홍수 때문에 쌓인 것입니다. 특히 유럽산 고라니의 일종으로 보이는 동물 화석층은 1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화석층에서 이빨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시대보다 훨씬 전에 인류가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찰스 박사에게 고고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발굴 작업 때 위쪽의 화석층에서 이빨이 떨어져서 아래쪽 화석층에 섞였다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빨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빨은 석순 바로 아래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석순의 아래층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발굴 작업과는 무관한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석순이 그 위에 형성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200년 전 몰타에 인간이 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존의 고고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되는데요. 이 두세 개의 이빨만으로도 인류가 훨씬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군요. 예, 화석층에서 발견된 인류의 이빨은 기존의 이론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이빨을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애매모호했지만 고고학자들은 기존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몰타의 해저 수로를 보여줬던 안톤 미프스트 박사가 1996년에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죠.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편지를 보내서 테스트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박물관 측은 당시 플로로 테스트와 우라늄 산화물 테스트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흡수되는 화학약품의 양을 측정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죠. 두 개의 샘플을 나란히 놓고
플로르와 우라늄 산화물을 비교하는 것인데 연대를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빨은 진짜 고대의 것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1997년에 책을 냈었죠. 논란은 여전했지만 전체 테스트 결과 이빨은 기존 고고학계의 주장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고 그렇다면 몰타의 역사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몰타의 고고학계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몰타의 대규모 지하 신전인 하이포지움을 예로 들어보죠. 50년 전 이곳에서 발견된 수천 구의 유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게다가 고대 벽화를 누군가가 지워버렸다는 소문까지 나돌았거든요. 벽화의 스타일을 근거로 할 때 이것은 5,000년쯤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더 오래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황토색 선이 지워져서 거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포지움 내부는 천장까지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려서 장식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지워졌습니다. 예수의 수사인 마그리 신부가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그 현장을 발굴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사람 뼈 조각들을 발견했는데 당시엔 7,000명에 달하는 사람의 유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3만 명의 유해로 추정이 됐죠. 그러나 당시 발견된 유해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겨우 6개의 두개골뿐입니다. 하이포지움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유해 중에서 남은 게 고작 이것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견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고 발굴 후에 바로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게도 최초 발굴자인 마뉴엘 마그리 신부가 책을 내기도 전에 튀니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발굴된 유해를 찾지 못해서 실망하진 않으셨나요? 물론 굉장히 실망했죠. 현대의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한 분석 방법이 아니더라도 통계적인 분석을 하려면 되도록 많은 샘플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유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이포지움에서 발굴된 7,000구에 달하는 유해가 남아있지 않나요? 그 점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어떤 사악한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몰타 고고학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두개골은 탄소연대 측정을 해봤습니까? 두개골도 탄소연대 측정을 못했어요. 탄소연대 측정을 해본 게 있어요? 하나도 없죠. 아주 간단한 테스트조차 해보지 않았다니 몰타의 고고학 연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빨리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중 처음에 함께 다이빙을 했던 크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몰타섬 북서쪽에서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일부처럼 보이는 침수된 아치형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볼까요? 아니면 같이 들어갈까요?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면 그러는 게 좋겠어요. 위치는 정확해요. 그럼 됐어요. 아치형 구조물은 아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치형 아래 모래로 뒤덮인 통로가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통로가 네모 반듯한 게 도저히 자연적으로 침식됐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남북으로 정확하게 통로가 길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분명히 인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남북으로 정확한 통로의 아치형 구조물.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12,000년 전에 이곳은 육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초의 석조 신전이 건축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에 인류가 최초로 몰타에 왔다고 하는 고고학 이론은 틀린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이곳에 살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몰타 신전은 선사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빙하시대 육지였던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고고학은 선사시대의 인류 역사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사시대에 관해 우리가 육지에서 발견한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빙하시대 이후 사라진 인류 문명은 몰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애미에서 64km 정도 떨어진 바하마의 작은 섬 비미니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아틀란티스 연구자들이 꼭 보고 가는 비미니 로드를 조사할 것입니다. 바닷속의 석조 구조물은 길이가 600m나 되기 때문에 상공을 날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이 비미니 섬 남쪽이고 지도에서 보면은 예. 항공기 조종사 출신인 트리거 아담스가 1960년대 최초로 해적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선명합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찍은 것인데 굉장히 커요. 규모가 대단하네요. 비미니를 벗어나 동쪽으로 가는데 저기 보이는 게 그랜드 바하마 사주입니다. 처음 구조물을 발견한 사람은 부조종사 로버트 부시입니다. 당시 그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상공에서 화물 수송기를 조종했는데 어느 날 전화에서 뭔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J자 모양의 거대한 어떤 것이 물속에 있다는 거였어요. 우린 신이 나서 이 주변을 돌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찍은 사진이 전 세계 신문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륙하겠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한 지 3년도 안 돼서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무시했죠. 그 후 더 이상의 연구는 없었습니다. 우린 거의 여기쯤 있습니다. 다이빙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서 이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아주 특이한 모양이죠. 정말 그렇네요. 네, 이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네네. 한번 해봅시다. 보시다시피 짜임새 있고 균형이 잘 맞는 것으로 보아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들은 물결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무늬로도 생성될 수 있는 해안가 바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바위들은 작은 기둥 같은 것이 받치고 있지만 이것에 주목하는 고고학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3,000년 된 것이라고도 하고 7,000년쯤 된 것이라고도 하죠.
특히 기존의 고고학이 모순투성이어서 새로운 가설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위는 흔히 볼 수 있는 해안가 바위인데 사람이 일부러 줄을 맞춰 갖다 놓은 것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러죠. 또 바위를 작은 기둥으로 받쳐놓은 걸 여러 개 봤는데 그건 사람이 일부러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트리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양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T자로 만나는 부분을 예로 들면 제일 큰 바위를 드러내서 정확하게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은 빙하 시대에 이곳은 거대한 섬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죠. 북아메리카는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지만 여기는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해수변이 낮을 때 건축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땐 저 아래가 고원이었을 것이고 요새나 신전을 짓기에 딱 좋았을 거예요. 맞아요. 비미니 로드는 요새나 신전 같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의 얘기로는 예전에 더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인인 웹스터 선장이 배와 크레인을 이곳에 끌고 와서 비미니 로드에 있던 화강암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오늘날 바하마에선 화강암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미니 로드에서 화강암 인양 작업을 직접 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거니 했습니다. 엘빈 테일러는 80살의 어부로 아주 어릴 때 웹스터 선장이 하는 일을 봤다고 합니다. 두 척의 배를 끌고 왔는데 배의 이름도 웹스터였죠. 크레인도 있었고 다이버들도 있었어요. 그땐 모두 핸드 펌프를 썼습니다. 맞아요. 그땐 그랬죠. 배에 한가득 돌을 끌어올렸어요. 건져 올린 돌을 어디에 썼죠? 바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미국으로 가져갔어요? 예, 방파제 만드는 데 썼대요. 그땐 놀만한 것도 없어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지켜보곤 했어요. 꽤 많은 돌을 가져갔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여름마다 여기에 왔어요. 대체 그 많은 화강암이 어디서 왔죠? 그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 많은 돌이 몇 톤은 됐는데 어디서 났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말 미스터리네요. 엘빈의 얘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았죠. 트리그와 함께 섬 북쪽 바닷속에서 우연히 돌더미를 발견했는데 수백 개의 돌은 화강암으로 밝혀졌죠. 비미니에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여러 선박들이 벨러스트로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난파선도 있었지만 제 눈엔 1920년대 선박처럼 보입니다. 혹시 화강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라앉은 웹스터 선장의 배가 아닐까요? 엘빈 테일러가 증언한 대로 비미니 로드의 그 많던 화강암은 거의 사라지고 남은 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빙하 시대가 끝날 무렵 이곳은 거대한 섬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바닷속에 잠겼고 섬 북쪽 끝에 비미니 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해저 구조물을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마이애미 대학의 존 키포드 교수에게 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바하마에 가서 먼저 초기 고고학적 유적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모두 조사해봤었죠. 섬을 둘러봤나요?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바하마 섬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는 기껏해야 3,000년 된 것뿐이고 그 이전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섬에서요? 그렇죠. 바닷속의 유적지를 찾아보셨어요? 해저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유적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바하마 사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겨진 사람의 흔적들을 고대 유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을 거쳐간 이들의 단순한 자취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 보이네요. 그랜드 바하마 사주를 빙하 시대의 육지로 인정하신다면 지금까지 연구된 고고학은 모두가 육지에서만 진행된 것이잖아요. 10%에 불과한 육지만 연구했으니 90%에 해당하는 바다도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셈이죠. 실제로 지금까지 바하마 근해의 고고학 유적지를 발굴하는 데 자금을 대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하마 근해에서 관심을 끌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죠. 비미니 로드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인지 인간이 만든 유적지인지는 빙하 시대 이후 사라진 문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전까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랜드 바하마 사주는 빙하 시대가 끝날 무렵에 사라진 광활한 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라진 세계에는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인류의 거주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고 대홍수와 관련된 신화를 모두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게다가 또 다른 문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인류 문명의 기원에 대해 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고고학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지만 최대한 범위를 줄여서 살펴볼 것입니다. 인도엔 특히 대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많고 빙하 시대 이후 바닷속에 가라앉은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인도 신화는 우리를 놀라운 해저 유적지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편은 인도에서 계속됩니다.